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정경심 교수는 영장심사에서 입시 의혹과 관련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주변에선 검찰 수사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찾아 남측 시설을 모두 드러내고 새로 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을 해오면 국민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여야에서 모두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가산점이 공정한 공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부가 합의했다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에 낳은 아이도 친자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결혼 생활 중에 태어난 자녀가 혼외자라는 걸 알고도 2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옛 동부그룹의 창업주 김준기 전 회장이 오늘 새벽 자진 귀국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림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가림막 너머로 철새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바다 경관을 보게 해달라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57일 만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 실질 심사를 오늘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는 빠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모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 교수 측은 영장 심사에서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또 증거인멸 등에 대한 11개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검찰은 정 교수가 수사 중에도 증거인멸을 지시해서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영장 담당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50분쯤 끝이 났는데 검찰에선 예전 특수 2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반부패 수사 2부 소속 부부장 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변호인단 6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시간으로만 따지면 한 7시간 정도 진행된 셈인데 오늘 실질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크게 주제를 3가지로 나눠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 비리 등의 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먼저 오전 10시 30분부터 점심시간 전까지는 입시 비리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한 점이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무너뜨리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측에선 PPT를 준비를 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 다시 시작된 실질 심사에선 사모펀드 비리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 등을 놓고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양측이 다퉜습니다. 예. 자, 아무튼 심사는 끝났고 지금 정경심 교수는 그러면 어디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 심사를 마친 정경심 교수는 법원 청사를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구속 여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뭐 곧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봤을 때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적인 기준, 이건 역시 증거인멸 여부, 또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역시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거나 숨기려 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면 이를 방어권 차원으로 해석을 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증거를 위조하거나 숨기려 했다면 증거 위조 또는 증거 은닉 교사죄로 처벌을 합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도 바로 이 혐의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정 교수와 김 씨와의 관계 또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정 교수가 김 씨에게 시킨 것이 아닌 단순히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을 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건강 상태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건강 상태가 판단의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경우처럼 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관련된 진단서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이 추가 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했지만 변호인단은 자료를 낼지 여부를 두고 고심을 했고 최근 변호인단에선 MRI와 CT 촬영 사진과 영상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정경심 교수 측 주장대로 수감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석을 할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대로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할지 여부가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양쪽 모두에게 초조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밤 10시 이전에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엔 검토해야 할 수사 기록의 양이 많고 또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르면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서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경우에도 새벽 1시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새벽이라 하면 자정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인데 그중에 언제쯤이 될지는 물론 지금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병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10분 정경심 교수가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예정된 심사 시간보다 20분 먼저 나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정 교수는 두 손을 모으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에는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대 기자님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갈 때도 정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정 교수가 취재진 앞에 직접 나선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정 교수는 앞서 7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한편 정 교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정경심 교수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11가지 혐의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신문을 마치고 나온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영장에 적힌 모든 범죄 사실이 왜곡되고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영장 기재 범죄 사실 모든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실히 반박을 했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오늘 법정에서 차분히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구속영장의 모든 범죄 사실이 왜곡되고 과장됐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사모펀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무슨 비공개 정보이냐. 표창장 등 위조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가 문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언니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를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오늘 신문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은 했고 정 교수 측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기울어진 저울처럼 불공정했다며 재판이 공정한 저울이 되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의 집회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9시부터는
응원 집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는 촛불 문화 화제가 열립니다. 그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구속 촉구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서효정 기자 나와 있죠. 지금 서 있는 곳이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가 열렸던 바로 그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이 반포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한 달간 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이 정경심 교수를 응원하는 촛불 문화제가 1시간 뒤에 열립니다. 제 뒤로는 이렇게 미리 모인 참가자들이 이 정치검찰 나가라,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미리 모여 있습니다. 예. 자, 집회 명칭은 정경심 교수 응원 촛불 문화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오늘 진행이 되는지요? 네, 주최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 이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초 어제 영장 심사 일정이 나온 뒤에 이 온라인 카페에 이 촛불 문화제를 모집하는 일정이 올라왔는데요. 원래는 이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라고 이름이 올라왔었는데 이름이 응원 집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대 위에 올라와서 발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수천 명 정도 모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마 계속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밤새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반대로 구속 촉구 집회도 있었다면서요. 낮에 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 네, 반대 측 집회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영장 심사가 있는 법원을 중심으로 이 정문 쪽인 법원 삼거리에서 이 반대 측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 자유연대 측은 이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달라 이러면서 정경심 교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는 황장수 TV에서도 모여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 통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네, 지금 서초경찰서 인근부터 지하철 2호선 서초역까지 이 8개 차로 중에 5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늦은 퇴근을 하는 차들도 좀 있어서 상황은 좀 혼잡하긴 한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서 이 통제되는 차로가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촛불 집회와 촛불 문화제와 이 보수 측 집회 역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까지 이어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통 통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였습니다. 2부에서 다시 한번 좀 가능하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을 두고 검찰과 유시민 이사장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춰달라고 했고 유 이사장은 JTBC 취재진에게 윤석열 총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기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얘기들인지 조금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검찰이 문제 삼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말인데요. 예.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8월 9일 날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조국 씨를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윤 총장은 거짓말하고 있고 처음부터 내사 자료를 갖고 있었고 그 내사 자료에 의거해서 예단을 형성했고 예. 정리하자면 이제 조국 전 장관 지명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는데 유 이사장의 주장으로는 해당 근거가 내사 자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유 이사장의 주장은 검찰이 대통령에게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 이건 팩트죠? 네, 맞습니까? 예. 근데 내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은 유 이사장의 추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전달하려면 사전에 내사 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검찰은 이게 둘 다 허위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은 해당 주장에 대해 지난 10월 2일 언론 발표와 국감 증언을 통해 허위 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부적격 의견을 전달한 적도 내사를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부적격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건 아까 뭐 사실이라면서요. 그건 누구 얘기입니까, 그럼? 그건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인데요. 예. 그 유시민 이사장은 그거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취재를 한 것으로 JTBC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검찰은 그런 적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의 재반박이 또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예.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대통령에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둘 이상의 경로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어 검찰은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확인하고 논평을 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또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당시 다시 검찰의 입장을 확인했는데 검찰은 해당 브리핑은 윤 총장의 결정으로부터 나온 거고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유 이사장은 다시 윤 총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잠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얘가 지금 서로 막 어지럽게 되니까요.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어떤 경로로든 청와대에 조국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는 부적격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 이사장은 그것을 확인했다고 얘기하는데 검찰은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사 자료를 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을 검찰에 내사를 했었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여러 번 주장을 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JTBC 토론회에서는 7월 말인가? 7월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사했던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 나온 건 8월이라고 해서 뭐 여전히 장관으로서 지명되기 전인 것은 맞는데 네. 7월 내지 8월 이거는 유 이사장의 얘기가 바뀐 게 없나요?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유 이사장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예. 유 이사장은 확실한 건 지명일인 8월 9일 전에 대통령 법무장관 지명 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7월이나 8월 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이 들었다는 부적격 의견을 전달한 구체적인 경로. 그러니까 청와대에 뭐 두 가지의 경로? 둘 이상의 경로. 둘 이상의 경로? 예. 그거를 밝히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가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네, 검찰도 밝히기가 어려울까요? 네, 일단 검찰도 유 이사장에게 그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제가 유 이사장에게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아직은 밝힐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다만 유 이사장은 어제 알릴리오 방송에서도 그 경로의 부탁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나중에 밝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뭐 일단 검찰이 어떻게 나오고 유 이사장이 어떻게 반박을 하고 향후 대응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내사라는 것이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하면 내사죠.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고소가 이루어진 게 8월 중순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사모펀드 의혹이라든지 이런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고소가 이뤄진 건 8월 중순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명된 다음에. 지명된 다음. 지명된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검찰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명 전에 내사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소나 고발 이후에 하는 건 내사가 아니라 수사인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명확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검찰 입장이고 예, 그렇습니다. 유 이사장은 했다라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북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1년이 지났죠. 그래도 외화가 필요한 북한은 관광 재개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금강산을 찾아서 노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했다는데 발언 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김소현 기자.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입니다. 해금강 호텔 등 금강산에 있는 현대아산의 시설을 돌아본 뒤 혹평을 늘어놓으며 이같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멀쩡했었던 건물을 이제와 민족성이 없고 격리병동 같다며 깎아내린 데 이어 남한에 의존적으로 관광 사업을 하다 보니 금강산이 10년이나 방치됐다고 비판한 게 보도 내용입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대아산과 벌여놓은 사업 방식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건데 전에 볼 수 없던 일입니다. 또 김 위원장은 금강산을 남북관계의 상징처럼 만드는 바람에 남북관계와 함께 관광 사업까지 얼어붙게 만든 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를 해놓고도 진척이 없자 독자적 개발을 선언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다만 협력의 여지는 여전히 남겨 이번 지시가 남한을 압박하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JTBC 김소현입니다. 예, 금강산 관광이 이렇게 다시 기로에 서면서 사업을 주도한 현대아산 측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에 연초만 하더라도 관광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죠. 다만 남북 관계라는 것이 금세 분위기가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가면서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한주 기자. 서울 연지동 현대아산 본사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11년째 멈춘 상황에서 자칫 사업 기반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에서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관광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보도에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에 해금강 호텔과 옥류관, 온천 빌리지 등 핵심 시설을 직접 지었습니다. 또 북측 소유인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을 빌려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시설 투자와 사업권 대가로 쏟아부은 돈만 7,800억 원이 넘습니다. 관광이 중단되면서 현대아산과 관광공사 등이 본 손실도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현대아산 측은 아직 희망을 접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시설을 철거하기 전에 남측과 합의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금강산관광 10주년 해갖고 남북 공동 행사를 같이 했었고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은 언제 그랬냐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제되는 게 남북 관계였거든요. JTBC 이한주입니다. 예,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 너절하다 이런 식의 발언 상당히 거칠기도 하고 또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분위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죠. 안의근 기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일단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향후 북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거친 표현 등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건 맞는데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이 남측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라는 표현을 쓴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즉 합의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소통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계 부문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직까지 남측 관계 부문이 당국인지 아니면 현대아산인지 또 어떤 부분까지 합의를 하라고 지시한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원론적인 얘기인지 추후 연락을 해올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 합의 과정에서 이게 소통의 계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거칠기 때문에 너무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신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그런 해석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스톡홀름 협상 결렬, 또 지난주 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미국을 비판하는 등 일련의 흐름을 보면 부정적인 해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는데 하루 만에 달갑지 않은 반응이 나와 청와대는 더 답답하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예. 금강산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게 외무성에서 가는 것이 좀 이례적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통상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통일 전선부는 몰라도 외무성 인사가 동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선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선희 부상을 동행시킨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어렵다면 최소한 금강산 관광 정도는 풀어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해석도 청와대의 기대 섞인 분석이란 반론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김 위원장의 금강산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리설주 여사의 사진도 여러 장 공개가 됐습니다. 넉 달 넘게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궁금증을 키워왔는데 사진으로 근황을 알린 것이죠. 김태형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산길을 걷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건 부인 이설주 여사입니다. 주변 경관을 둘러보는 표정이 밝습니다. 다른 사진에선 다른 수행원들과 함께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듣기도 합니다. 이 여사는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대 이후 125일 동안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이른바 백두혈통을 강조하기 위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을 때도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과 측근 현송월 부부장까지 동행했지만 이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여사와 관련해선 여러 추측이 나오게 됐습니다. 주로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북한 당국도 이런 소문을 의식해 이 여사의 사진을 일부러 여러 장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김 위원장의 금강산 행엔 장금철 통일전선 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수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남 사업 담당인 장 부장을 데려간 걸 두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우리 측과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총리가 내일 아베와 면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베 총리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이 총리는 기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도 좀 궁금하죠. 도쿄 현재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나가 있군요. 만찬은 뭐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만찬 중에도 혹시 뭐 대화가 좀 있었는지요? 네,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 외빈을 위한 만찬인데요. 지금 6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찬장 주변은 통제가 되고 있어서 또한 취재에도 제한이 있어서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등은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얘기를 했어도 의례적인 얘기 정도가 오갔을 가능성은 있겠죠. 이 총리가 예정이 없이 프레스센터를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모여있는. 내일 면담에서 일정 정도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리가 예정에도 없이 프레스센터에 방문했는데요. 이 총리는 내일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내일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베 총리께서 먼저 모레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모레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이 일정 정도의 결과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요? 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나중에 문자로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답을 밀어볼 때 강제징용 피해 배상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 제한 철회와 같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어젯밤 기자들에게 이번 만남의 목적은 대화 조성이 목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결과를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이번 뭐 총리 방문으로 모든 게 다 잘 해결된다. 이건 뭐 물론 아무도 예상하지는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정상회담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까요? 네, 아베 총리가 그냥 대화 의지만 표명할 수도 있고 또 한일 정상회담 같은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표현이 그 원론적인 수준인 건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조건 하에 언급인지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만남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여당과 다른 야당이 오늘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이 위법 행위를 장려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같은 당인 한국당 내에서도 이 가산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산점은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의 요구에 따르기만 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 사회에 조장하는 발언입니다. 정의당은 더 강한 논평을 냈습니다. 이거 완전 조폭 중에도 상조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들어가거라. 뒤로 내가 봐주겠다라는 조폭 논리거든요.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을 두고 가산점 놀이에 빠져 있을 때입니까? 자유한국당식
폭력 우대 정책이 개탄스럽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반박했습니다. 정치 저항을 올바르게 앞장서서 하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공천에 대한 소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의원들 그리고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당협위원장들은 격앙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당협위원장은 공정한 당내 경쟁을 해쳐 결국 선거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오늘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평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나 원내대표의 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JTBC 정종훈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혼인 중에 태어났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 오늘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가족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자가 없는 A씨는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1993년 첫째 아이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났습니다. 1997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둘째가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했던 겁니다. A씨는 첫째와 둘째 모두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두 자녀 모두 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인공수정 시술에 동의함으로써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그 자녀는 그 자체로 부부의 친생자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친자로 본다는 민법 규정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자 여부를 따질 때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태어난 혼외자의 경우에도 계속 키웠다면 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외로 인정하는 건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법적 지위를 지키려고 만들어진 법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가족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혈연 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자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또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에겐 환경이 좋아진 거지만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자녀가 친자식인지를 놓고 다툼이 일기도 합니다.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이런 소송도 많아지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도 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우리 민법은 결혼 생활 중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친자녀로 인정해왔습니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혼외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2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2년의 시간이 지나면 친자녀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수정이 늘어 친자녀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는 매년 600에서 700여 건에 달합니다. 또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달해 혼외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친생자를 확인하는 것보다 가족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민유숙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혼외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친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 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족관계 유지라는 목적 때문에 친자관계 확인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몰카 피해를 당했는데 학교는 학생이 전학을 갈 수 있는 길을 터주었고 피해 교사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 교사는 그 뒤에도 안 좋은 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몰래 뒷모습을 찍다가 교사가 돌아보자 황급히 화면을 가립니다. 영상을 찍은 사람은 학생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의대를 지망할 정도로 우등생입니다.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선 지하철과 도서관에서 찍은 영상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이 중엔 다른 학교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는 학생을 감쌌습니다.
그 한 번의 잘못에 의해서 그 학생은 인생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드는 것은 피해 교사는 사건 처리를 담당한 동료의 태도에도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근처 학교로 옮겼습니다. 학교에서 상처를 해준 거죠. 사실상 그렇죠. 퇴학 처분을 나고 나서 이제 기간을 준 거죠. 도망가라. 피해 교사는 끝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학생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반일 사상과 특정 정치 성향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가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과는 다른 입장을 내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체육 행사 때 모습입니다. 반일 구호를 강요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수구 세력으로 낙인을 찍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직원 20여 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정 정치 성향을 강요하는 교사들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그 활동이 왜 하는지도 몰랐고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즉 교사들은 학생들을 그저 정치적 놀이개로 이용한 것입니다. 학교 측은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선언문 띠의 작성은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써라라고 이렇게 강요한 사실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회 측이 일부 학생들의 주장에 대표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갈렸습니다. 학교 앞에는 정치 성향의 단체들이 몰려왔고 SNS에선 옹호와 비판 댓글이 뒤엉켰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골목길에서 쫓아오고 현관문 열릴 때 문이 닫히는 걸 막고 이른바 신림동 원룸 사건이 있은 뒤로 귀갓길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만 비슷한 사건이 2번 일어났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한 여성을 데리고 골목길에서 빠져나옵니다. 누군가 집까지 따라온 걸 가족이 봤고 소리치자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여성을 보호했고 현재 용의자를 쫓는 중입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주택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성이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한 남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방 안에 가족들이 있었고 이를 본 피의자는 바로 달아났지만 결국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광진구에서는 현직 경찰이 집에 들어가는 여성을 추행하려다 붙잡혔고 직위 해제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까지 쫓아오거나 들어왔다 해도 성범죄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입증되지 않으면 주거 침입으로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림동 사건의 1심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 혐의는 유죄, 성폭행 미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행 착수의 개념을 좀 더 넓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영국에서 무려 39명이 화물 트럭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트럭이 불가리아에서 온 거라서 불법 이민자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성탁 런던 특파원입니다. 경찰이 대형 트럭의 주위를 막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남동부 에섹스주의 한 산업단지에서입니다. 이 트럭의 컨테이너에서 시신 39구가 발견됐습니다. 한 명은 10대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북아일랜드 출신 25살 남성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트럭은 불가리아를 출발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웨일즈를 통해 영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불법으로 이민자를 데려오려다 참사가 빚어졌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0년 영국에선 중국인 이민자 58명이 트럭 컨테이너를 이용해 도버 해협을 건넌 뒤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당시 트럭 운전자는 살인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저희 뉴스룸은 동부그룹 창업주인 김준기 전 회장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7월에 보도해드렸습니다.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오늘 새벽에 스스로 귀국했고 현재 체포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해외 체류 2년 만에 귀국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수사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제 사건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경찰은 오전부터 조사 중입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아닌 합의된 관계였다며 오히려 두 여성이 자신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추가로 확보한 녹음 파일엔 김 전 회장의 주장과는 다른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렇게 고립하거나 하면 안 돼. 만지시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게 왜 그 난리야? 왜? 나봐. JTBC 취재진에게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가사도우미 A씨도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5월까지 김 전 회장 측에서 합의를 시도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고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해 김 전 회장이 형사처벌 받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안에 조사를 끝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97살로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등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6개월에 한 번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정시 확대를 언급하자 여당과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정시 확대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예 수시를 없애고 100% 정시로 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정시가 고소득층에 오히려 유리하다면서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정시 비중을 늘리자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곧바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정시 비율을 늘리라고 권고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대입제도 개편안을 논의합니다. 이전부터 정시를 강조해온 자유한국당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대학에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법으로 못 박자고 했습니다. 권고 차원을 넘어서 법률로 정시 비율을 명시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시 비율을 최소 50% 이상 반영되도록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수시를 아예 없애고 100% 정시로 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갑작스런 입시제도 변화로 인해 오히려 서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 상구 등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실제 국회 교육위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서울대 입학생 현황 자료를 보면 수시보다 정시에서 강남, 서초 등 지역별 편중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 배당에 영향을 주고 큰 돈을 번다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탄희 변호사가 말하자 검찰이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성명을 냈습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발언 취지를 바꿔가면서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 같다고 답했고 검찰은 극단적인 예를 들 만큼 구체적인 근거를 들라고 맞섰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검찰의 사건 배당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관 예우를 꼽았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고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검찰청은 이 변호사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검찰 신뢰를 저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소속 내부 위원들과도 다양하게 논의했고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 확인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도 소셜미디어에 전관 변호사를 위해 뛰는 검찰 상사를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면서 다 아는 처지에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도
몰래 변론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관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 다수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10년 동안 몰래 변론으로 징계받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는 55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관 예우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폐해 역시 꾸준히 정책을 마련해 개선하고 있다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4명이 숨진 부산 산사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0일이 지난 지금도 처참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군요. 대개 태풍 같은 재난이 지나가면 그 다음엔 언론의 관심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구석찬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고 현장은 여전히 처참합니다. 땅속에 있던 시커먼 석탄재가 드러날 정도로 깎이고 깎인 산 비탈에선 위태롭게 중장비가 작업 중입니다. 이 아래쪽에는 당시 밀려던 토사에 찌그러지고 부서진 차량도 눈에 띕니다. 3m 넘는 불흙이 덮친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볼바람에 뿌연 먼지가 계속 휘몰아쳐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덮고 있던 지붕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없던 절벽이 생긴 곳도 있습니다. 계단이 뜯겨나가고 기둥이 뽑혀버린 건물도 부지기수입니다. 도로와 시설 전체가 엉망이 된 모습입니다. 해충이 들끓어 방역도 매일 해야 합니다.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공장은 흙더미에 파묻혀 폐기물 처리장보다 더 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30톤이 넘는 기계가 2m 이상 밀려날 만큼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쓰나미 그 방불케 할 수 있으면 뻘물이 팍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10일 날이 봉급날이었는데 그것도 못 주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파묻혀버린 공장만 11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기준에 못 미쳐 최근 특별재난지역 선정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소상공인 재해 지원 자금이 있지만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업체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생계가 막막하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주차장에서 대마에 취한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운전자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신고 때문에 붙잡혔는데 차 안에는 대마 잎이 2박스나 실려 있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주차장 길목을 막고 서 있는 검은색 승용차가 발견된 건 지난 14일 저녁 7시쯤입니다. 차가 나가지 못하게 승용차가 딱 대놓고 시커멓게 붙고 있는 거예요. 한 목격자가 다가가 운전자 남성에게 차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살짝 내려 유리를 어두내가지고 이상하다. 걔가 술 먹었나 하는데. 운전자는 차를 옮기는 대신 학교를 빠져나가려고 시도했습니다. 학교를 빠져나가려면 이곳 정산소에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돈을 제대로 꺼내지 못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산소 300m 앞에는 7차선 도로가 있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술이 아닌 대마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자동차를 조사해보니 트렁크에는 대량의 대마가 들어있었습니다. 새파란 잎이라고 알리고 있는 중이요. 2박스를 양쪽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이틀 뒤 구속됐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요즘 액상형 전자담배가 잘 팔린다고 하죠. 미국에서 숨지는 사람이 늘면서 정부가 아예 피우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한 달 전에만 해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수위를 대폭 높인 것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소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폐가 딱딱하게 굳거나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으니 아예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기침이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곧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선 지난주까지 33명이 숨졌고 1,500명에 달하는 사람이 폐섬유화 등 중증 폐 손상을 겪었습니다.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은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담배를 피운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초 첫 의심 환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전자담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까지 시중 제품에 대마 추출 성분 등 유해 성분이 들었는지 검사가 이뤄집니다. 금연단체에선 우리도 미국처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당장 판매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담배 액상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배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로 만들었다며 관련 법을 피하는 유사 제품도 늘고 있습니다. 모두 법이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지만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어제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안에서 6시간 가까이 무단 비행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한국과 러시아 군 당국은 비행 정보를 교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 하루 전에 일부러 보란 듯이 카디즈를 침범한 겁니다.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카디즈를 무시하고 비행한 게 몇 번이나 되는지를 봤습니다. 올해 들어 2배나 늘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군 당국이 오늘 합동 군사위를 열고 비행정보 교환과 관련한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양국은 정보 교환용 직통 전화를 두는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장거리 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6시간 동안 카디즈를 누빈 걸 놓고 항의와 반박이 이어지면서입니다. 러시아의 카디즈 무단 진입은 2017년과 지난해 각 10번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20번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에워싸듯 위협적인 비행을 한 경우도 지난해 1번에서 3번으로 늘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를 거쳐 제주도, 이어도까지 누비고 다닌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영공을 침범한 건 아니라는 논리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카디즈를 마구 넘나들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80회, 2018년 140회나 카디즈를 들락거렸습니다. 두 나라의 이 같은 도발을 놓고선 미, 중, 러의 긴장 관계가 그 배경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인도 등 우방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펴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자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 영공을 위협하는 등 견제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 때문인지 미 국무부는 오늘 러시아의 어제 비행을 안정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내년 여름에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가 너무 더워서 IOC가 마라톤 경기는 삿포로에서 하자고 제안한 바 있죠. 그런데 도쿄가 마라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경기를 새벽 5시에 시작하자는 역제안을 했습니다. 윤서령 도쿄특파원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삿포로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에 도쿄도와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신국립경기장입니다. 원래는 마라톤 경기를 마치고 이곳에서 곧바로 폐회식까지 화려한 피날레를 한다는 게 도쿄의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어긋나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도쿄도지사는 차라리 북방 영토에서 하는 건 어떠냐고 비꼬는 걸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라톤에 집착하던 도쿄도가 결국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1일 IOC와의 비공개 회의 때 마라톤 경기를 도쿄에서 열되 덜 더운 새벽 5시에 열자고 역제안을 한 겁니다. 사실 올림픽이 채 1년도 남지 않아 삿포로로 마라톤 경기만 옮기는 게 IOC로서도 쉽지는 않은 결정입니다. 특히 삿포로는 초봄까지 눈이 쌓여 있어 정확한 코스 계측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IOC와 도쿄도 측이 오는 30일부터 마라톤 관련 본격 논의를 시작하면 도쿄도의 제안이 의외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이 아름다운 풍경은 오늘 오전 제주 서귀포 모습입니다. 아름답기는 한데 좀 이상하죠? 가을 억새 사이로 봄꽃인 목련이 피어 있습니다. 계절을 거스르는 이런 이상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최충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들판이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빽빽히 들어선 억새가 만든 가을 분위기에 관광객도 취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불쑥 나타난 봄꽃이 보입니다. 목련의 꽃망울이 하나둘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이렇게 활짝 핀 목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가을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가을 억새와 봄꽃인 목련이 한데 핀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제주 가을 느끼려고 왔는데 봄꽃도 같이 있어가지고 SNS에 사진 올리고 싶어요.
마을 입구가 흰 꽃잎으로 뒤덮였습니다. 봄꽃의 대명사 벚꽃입니다. 바로 옆에서는 겨울과일 감귤이 익어갑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때 아닌 봄식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잇따라온 태풍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을 때 종자 생산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강한 비바람에 시달린 식물이 강제로 꽃을 피워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식물이 내년 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배당 실수로 받게 된 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증권 직원 13명은 지난 2017년 4월 배당 담당 직원의 실수로 1인당 1,000주씩을 받고 바로 팔았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들이 판 주식을 다시 사는 등 94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잘못도 일부 있다며 절반만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6층에서 외벽을 청소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의도 성모병원의 외벽을 청소하는 용역업체 대표로 혼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중에 땅 위로 드러난 상수도관의 이음매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주시가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 이 근처 4,8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원주시는 오후 3시 40분쯤 다시 수돗물을 공급했습니다. 충청남도가 국내 벼 품종으론 처음으로 한 해 여름과 가을에 2번 수확하는 이기작에 성공했습니다. 이기작에 성공한 품종은 충남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빠름이라는 이름의 벼로 성장 기간이 80일로 짧아서 7월과 10월에 각각 수확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두 번째 수확량도 첫 번째와 비슷해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1907년 종로 지역 포도청 자리에 2층 건물 하나가 들어섭니다. 단결하여 뜻을 이루자라는 뜻의 단성사였죠. 기생 공연장에서 활동사진 전용관으로 변신한 단성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 영화관이 됩니다. 1919년 10월 27일 최초의 한국 영화 의리적 구토도 이 극장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또 극장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관객들이 몰려들던 시절도 있었고 한국 영화 사상 첫 100만 관객을 모은 장소이기도 한 100년 한국 영화사의 시작이자 영광의 순간을 함께한 단성사는 7년 전에 문을 닫았다가 오늘 영화 역사관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극장 앞에서 기다릴게요. 지금은 곳곳에 영화관이 있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조차 극장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 사랑과 낭만을 꿈꿨던 장소. 단성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19년 한국 최초 영화 의리적 구토를 상영하던 날 처음으로 활동사진, 즉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무언가에 취한 듯 박수갈채를 쏟아냈습니다. 엄혹한 식민 통치와 뒤이은 전쟁의 상처 속에 단성사는 영화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의 반짝이는 순간들이 이곳을 거쳤습니다. 1970년대 영화 겨울여자는 역대 최고인 58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풍요로웠던 1990년대 장군의 아들과 서편제도 이곳에서 넘쳐나는 관객을 맞이했습니다. 매일을 같이 극장 옆에 그 다방 2층에 있는 다방에 와가지고 꽉 모여 있는 관객들을 보면서 2000년대 들어 여러 영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복합상영관이 인기를 끌면서 전통극장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상설극장 단성사도 결국 2012년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한 기업에 인수돼 2년 넘게 정비 기간을 거친 단성사는 극장으로 돌아오진 못했지만 영화 역사관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포스터와 시나리오, 촬영 장비 등 5천여 점의 자료를 전시해 단성사를 비롯한 한국 영화 10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바다를 돌려주겠다면서 해안 도로에 있는 철책을 대대적으로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철새를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일부 구간에다가 다시 가림막을 쳤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에는 다시 구멍을 뚫었습니다.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고잔 톨게이트 인근에 있는 도로입니다. 제 왼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길을 따라서 알루미늄 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차도 옆에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군데군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 뚫렸네요. 먼저 번에는 이거 줄 이렇게 철망 설치돼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막아가지고 왜 저기도 왜 꽉 막고 이렇게 공사했잖아. 이 자리엔 원래 해안 철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면서 철책 철거 행사를 열고 뜯어냈습니다. 남동산단과 송도국제도시 사이에 총 2.4km가 철거됐고 내년까지 총 49km에 달하는 구간을 없앨 계획입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일부 구간에 다시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철새를 보호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거를 해버리고 그대로 남겨놓게 되면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잖아요. 옆에 보이는 곳이 송도 갯벌입니다. 이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이 때문에 이 보호 구간에 해당하는 400m까지만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지점부터는 또 바로 일반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나 검은 갈매기 등이 머물다 가는데 편안하게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리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림막을 설치하자 이번엔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답답하지. 이게 이거 없는 게 낫지. 그럼 이게 보기 싫게 여기 저쪽을 보지 말라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인천시는 지난주 다시 구멍을 뚫었습니다. 답답해서요. 답답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10m마다 뚫는 게 낫겠다. 어떤 사람은 5m마다 뚫는 게 낫겠다. 서로 그러면 공평하게 반반씩 하자. 철책 제거에 6,300만 원, 가림막 설치에는 1억여 원, 그리고 다시 구멍을 뚫는데 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환경단체 쪽은 꽉 막힌 가림막을 요구했던 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됐다면서 당초 해당 구간만 철조망을 보존해뒀으면 될 일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다 구멍을 또 옛날처럼 다시 도로 내놓은 거예요. 새들이 좀 안전하게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차피 그럴 거면 그냥 돈 안 들이고 옛날 그대로 펜스를 철조망을 뒀으면 돈은 안 들죠. 그러면서 정작 인근의 철새가 번식 활동하는 곳은 아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송도 갯벌에서 4km 정도 떨어진 남동 유수지입니다. 철새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번식 활동을 하는 곳이어서 이렇게 탐조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제 뒤로 이 철새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불, 솜이불을 들고 나올 때도 있고요. 양동이는 너무 많고요. 별의별 쓰레기가 다 있어요. 저 둥지 자리도 좀 봐주고 쓰레기도 좀 줍고.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장항습지. 이곳 역시 멸종위기종 20여 종을 포함한 철새들의 서식지입니다. 지난해 군부대가 자리를 옮기면서 올해 7.6km 구간의 철책을 제거했지만 일부는 남겨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하고 또 이런 위험성을 좀 방지하려는 측면에서 가장 고려가 돼서 좀 존치한 상황입니다. 대로변에 있는 1차 철책은 제거하고 이 습지 쪽에 있는 2차 철책은 보존해뒀습니다. 철책 안쪽으로는 시민들이 습지를 탐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돌 몇 명 뽑아서 데뷔시키는데 왜들 그리 야단인가?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기이한 현상이긴 했습니다.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고소, 고발, 항의 성명까지. 그래서 해당 방송사는 검찰 수사를 받았고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룰 지경에 이르렀지요. 방송 내용에 열광했던 젊은 층의 반응은 하나 같았습니다. 꼭 나 같아서. 데뷔라는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도전자들,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는 이들이 더 많았고 부족한 점을 메우려 애쓰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은 매번 발생했습니다. 시청자는 마치 나인 것만 같은 연습생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응원하면서 온 마음을 내주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경연은
투표라는 공정한 시스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한 표가 누군가를 픽하여 성공시킬 수 있다는 믿음. 그 심리의 밑바닥에는 그들이 마음속 깊이 품어왔을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 있었습니다. 90년대생들이 노량진에 몰려드는 까닭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정함 때문이다. 어느 책에 등장하는 문구처럼 공정이란 한국 사회에선 매우 찾기 어려운 희귀한 존재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이 화두가 됐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공정하지 못하다는 역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될 수 있도록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예. 그리고 이 정부의 기반 역시 공정에 대한 약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촛불이 있던 그때 광장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모두 27번의 공정을 말했다고 하죠. 그 많은 횟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리도 여러 번 공정을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이 또 다른 역설이 되지 않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가지고 왜들 이렇게 난리냐? 그것은 형식은 예능이었지만 역시 역설적으로는 논픽션 다큐멘터리가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지금 서초동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는 집회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을 다시 좀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자, 정 교수를 응원하는 집회는 공식적으로는 9시부터라고 했는데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막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을 하기 전에 이 사회자가 이 집회를 열게 된 계기 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 참가자들이 이 앞에 모여서 줄을 선 차례대로 이제 자유 발언을 하면서 이 집회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촛불 문화제인 만큼 촛불을 든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간혹 이 검찰 개혁, 정경심 교수 무사 귀환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8시쯤 넘어서 연결했을 때도 뒤에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늘었습니까? 네, 아까 전해드렸을 때보다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전에는 무대 앞에만 조금 모여 있었는데 지금은 이 서초경찰서 인근까지도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 이 차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8개 차로 중에 5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어서요. 차량 통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구속 촉구 집회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황장수 TV 측과 자유연대 측도 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쪽도 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자, 정경심 교수 구속 이런 구호들을 외쳤습니다. 이들도 촛불 문화제처럼 밤샘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예. 자, 두 집회가 열리는 곳이 거리는 좀 떨어져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측 집회가 열리는 장소가 이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사이에 두고 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이 경찰은 3,000명 넘게 투입이 돼서요. 이 혹시나 모를 충돌이나 상황을 대비해서 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초동에 나가 있는 서효정 기자였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 얼마 전에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1개 나라와 공조 수사를 해서 적발한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선 생후 6개월 된 아기에 대한 성폭력 영상까지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선 이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한 번 내려받은 사람도 이름이 공개되고 징역 7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이트를 운영했던 한국인 손모 씨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미 법무부는 저희 취재진에게 미국이라면 손 씨가 최소 20년형에서 종신형까지 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웰컴 투 비디오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2,686개를 내려받은 미국인 니콜라스 스탠걸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미국인 리처드 그레코프스키는 영상을 단 한 차례 내려받았는데 징역 70개월을 받았습니다.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one of the worst forms of evil imaginable. Indeed, these crimes are so heinous they are difficult even to speak about. 실제 해당 사이트에선 생후 6개월 아기부터 10살도 안 되는 어린이들의 성폭력 영상 수십만 개가 공유됐습니다. 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한국인 손모 씨. 손 씨는 위치 추적이 힘든 다크웹에서 사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으로 영상을 팔아 4억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해 구속됐던 손 씨를 풀어줬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고 취업 제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2심에선 해당 범죄가 심각하다면서도 징역 1년 6월 실형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미국 대배심원이 손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손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열린 상황입니다. 취재진은 손 씨가 미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미 법무부 측에 직접 의견을 물었습니다. 미 법무부 측은 손 씨가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소 20년형에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JT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미국 양형 기준에 따라 아동 성착취 영상을 홍보한 혐의로 최소 징역 15년, 이를 배포한 혐의로 최소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선 손 씨에 대한 실명 공개와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이틀 만에 17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 이용자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검거한 사람은 337명,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에 달합니다. 상당수는 한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들의 판결문도 입수를 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양형은 물론 이름을 공개할지 여부, 또 취업에 제한을 주는 기준이 재판부마다 다 달랐습니다. 심지어 일부 판사들이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다크웹에서 손 씨가 유통했던 영상들은 대부분 10세 미만의 아동 성착취 영상들이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선 손 씨의 범죄가 중하다고 보고 보도자료에서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성폭력 장면을 찍은 거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운받고 이런 것도 사실 공범이죠. 취재진이 손 씨 영상을 내려받거나 유포한 사람들의 판결문 14건을 확인해봤습니다. A씨는 280여 차례에 걸쳐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올렸지만 취업 제한 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업로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187개의 성착취 영상을 보유만 했던 B씨의 경우 오히려 취업 제한 1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재판부가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상 아동 성착취 영상을 보유만 하다 벌금형을 받을 경우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판결문 중 취업 제한을 적용한 5건 중 1건은 검사가 항고해 2심에서 파기되기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뿐만 아니라 음란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굉장히 아니에요. JTBC 이호진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네, 첫 키워드는 국감 예습 부족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예습을 안 했습니까? 이정욱 여가부 장관이 오늘 국감에 나왔는데 국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것 아니냐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좀 많았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이 장관의 답변이 좀 긴데다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질문의 의도와는 좀 다른 답변이 많다고 생각하자 괜히 새로 질문하려니 시간 소요가 너무 많다며 제재해달라고 위원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 답변 과정에서 이 장관이
국감의 질의 답변 시간들이 어떻게 체크되는지를 잘 모르는 듯한 답변이 예.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답변 시간이 포함됩니까? 의원님들의 답변 시간을 최대로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질의 시간만 체크하고 답변 시간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각 의원별로 질의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답변 시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정욱 여가부 장관이 알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잘 몰랐다고 나중에 대답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도 심지어 장관이 국감에 나올 때는 보통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예. 사실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여가부가 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이 답변 과정에서도 좀 여당 의원들에서도 불만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한 곳에서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 실태에 대해서 여가부가 좀 파악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질의가 나왔었는데 예. 이 장관이 소관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알고는 있지만 행할 것은 법무부나 경찰청 소관이다라고 책임이 없다, 권한이 없다는 쪽으로 많이 답변이 많았습니다. 예. 비슷한 질문과 대답이 좀 많자 여당 의원도 항의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듣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 같고. 예. 책임 없다, 권한 없다 하니까. 예. 예. 여러 질문에 그 대답이 좀 많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약간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챙겨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홍영표의 27명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숫자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직을 부탁했는데 고사한 사람의 숫자가 27명이라고. 아, 여태까지? 예. 예. 홍영표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에 관한 토론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정부에서 장관하라고 하면 다 도망을 간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27명이 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이런 토론회가 열린 배경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조국 장관 의혹 제기에 대해서 검증이 좀 지나쳤다라는 주장을 배경에 깔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일단 도덕성 검증이 많아지면서 실제 장관직을 고사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예, 지난 4월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도 이런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장관 임사검증을 제안하면 대개 나는 장관 말고 인사검증이 없는 차관하겠다고 답이 돌아온다. 당시 이런 질문을 한 거는 차관도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예. 만약 그렇다면 차관도 고사하게 될 거다라는 취지로 답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좀 딜레마긴 하죠. 예. 도덕성 검증을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안 하겠다고 하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는 여러 개 인사 검증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방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청와대도 맨 처음에는 당초 뭐 음주운전이랄지 성범죄, 병역 면탈 등 7가지의 인사 배제 기준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꼼꼼한 이 기준에 못 미쳐서 낙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인사 검증은 필요한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능력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도덕성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국회 내 또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고 또 여든 야든 앞으로 이제 계속 인사검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할 사람이 없어서 기준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블라인드의 재해석으로 잡았습니다. 예. 블라인드라 하면 뭐 여기저기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블라인드 면접을 일컫는 얘기인데요. 한 도의원이 블라인드 면접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제주도의 도의원이 제주문화예술재단 채용 과정에서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제자를 면접을 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 따지던 중에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면접위원하고 그다음 수험생하고 1대1로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소위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 출납만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의원은 블라인드가 아예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군요. 일단 저 대화 과정만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 의원은 그 다음에도 눈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면 이게 블라인드 면접이 아닌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맥락이 좀 있습니다. 앞서 해당 재단에 채용해서 논란이 됐던 건 사제지간에 서로 심사위원과 피면접자가 됐기 때문인데요. 예. 이 경우에는 물론 눈을 마주치면 내 제자구나 이렇게 해서 점수를 잘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강 의원 말대로 진짜 순수한 형태의 블라인드 면접이 된다면 정보도 없고 얼굴도 못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경우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였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서로 얼굴 보지 말고 면접하자는 얘기였습니까? 일단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제주문화예술재단 과정을 꼬집으면서 예. 아는 사람끼리 면접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일단 흔히 알고 있는 블라인드 면접과는 좀 거리가 먼 질문이었습니다. 하네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저녁 영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강원 영동과 남부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에는 많게는 60mm, 제주도에는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릴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팀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르릉 없어진다는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멧돼지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ought I found the right one, but she hasn't found me. So I bundle up my emotions and start looking